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주식시장에서 빛을 본, 관심을 아주 강하게 끌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제 FDA 긴급 사용 승인 여부에 따라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오면서 또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백신 임상 결과와 또 부작용 같은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백신 치료제 개발, 접종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될지, 이 분야의 투자는 또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지,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담당 애널리스트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면 병원 가면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걱정인데, 이 걱정 덜어주는 보험을 실손보험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4천만 명 가까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국민보험이 돼버렸는데 내년에 보험료를 20% 이상 올리겠다고 보험사들이 발표했네요. 네, 보험사들이 내년 1월에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예.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 2017년 3월부터 도입된 실손 가입자 중에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인데요. 과거에 가입한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겐 최고 20% 초반대까지 오를 수 있다. 예. 그리고 2017년에 가입한 실신손 가입자들한테는 최고 10%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요. 미리 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해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을 안내하고 있다는 게 보험사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그럼 올릴 거냐라고 보면 올해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이 13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법정 인상률 상한이 25%예요. 그것도 있나 봐요. 더 이상 이만큼은 올리지 말아라.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올려야지 자기 보험사들이 이른바 이제 역마진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역마진이 안 나고 계속 이 보험 상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위험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나면 그 가운데 사업 운영비를 빼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위험보험료거든요. 정상적인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위험보험료와 보험금이 같아야 됩니다. 나가는 보험금이. 그리고 만약에 보험금이 조금 덜 나가면 이거는 보험사가 이른바 이제 좀 수익을 걷는 건데요. 예. 지금 현재 구조는 위험 손해율이 133.9%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34% 정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년 7월에요. 실손 보험제도를 좀 개편한,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한테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으로 개편한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겠다라고 했죠. 이게 오늘 말씀하신 분들이 대상자가 네. 2009년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 2017년부터 판매된 신실손. 네네. 실손보험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부르죠. 네, 지금 내년 7월에 4세대가 나오는데 2세대, 3세대 가입자들한테 이렇게 통보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1세대도 꽤 오를 텐데요. 아마 1세대가 이미 갱신 계약이 지나서요. 아하, 아마 그거는, 더 이상 가입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아마 2세대, 3세대한테 보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궁금한 게 정말 20%나 올리냐? 좀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실상 보면 지난해에도 보험업계가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보험료를 20%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이 반대해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좀 반대 주기를 기대해야 되는 아마 겁니까? 반대할 것 같고요. 이 정도 올리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리는 기준이 되는 게 공사보험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부 입장은 지난해 그 보험사들이 우리가 20% 올려야지 우리가 계속 상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정부 입장은 아니다.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실손보험으로 나가는 보험금도 줄어들 거다. 왜냐하면 예.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니까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게 연구 결과를 열어보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를 봤더니 0.6%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9% 인상에 그쳤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상률이 2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분석을 해보자면 보험사들이 어쨌든 내년에 7월에 그러니까 4세대 실손이 나오면 좀 가입자들이 여기로 갈아타야지 예. 보험사들의 역마진 구조가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앞으로 많이 올릴 수도 있으니까
4세대 실손으로 많이 갈아타세요라는 예. 일종의 뭐 협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몇 세대 거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세대별로 인상률이 다르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예, 네. 그렇군요. 예전도 아니죠.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네.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았다가 1년 안에 집을 사면 그 대출 회수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은 집을 사건 안 사건 아예 금지 네. 그렇게 바뀌는 모양이에요. 이제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1억 원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이 새로 신용대출 받을 때요. 예. 만약에 기존에 받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합쳐서 1억 원이 되면 이것도 신규 승인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 입장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한 은행 차원의 대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대출 말고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연말까지 중단했습니다. KB는 더 이상 연말까지 대출은 안 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계대출은. 네. 다른 은행은 어때요? 이게 무슨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은행들끼리 이제 연말에 장부 맞추는 거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정부 정책이 맞죠. 정부가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맞추려면 어차피 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신한은행도 전문직군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췄고요. 하나은행도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낮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 어차피 총량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들에 대한 대출도 약간 좀 억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부 입장은 어쨌든 뭐 소상공인 대출은 해줘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개인 사업자 대출에 부과된 위험 가중치를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여력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융당국의 입장이 어쨌든 현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불가피하게 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론들도 네.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저거 빨리 줄이라 그러고 소상공인 힘들어요. 그럼 저분들 빨리 도와주라 그러고 그러니 은행은 어디 장단에 뭘 맞춰요.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다른 이슈 하나 좀 보죠.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네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재택근무가 확산돼서 자리를 잡으면 이거 집값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일단 교외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왔습니다. 그 말은 교내 주택 아니 교내라고는 안 하죠. 네네. 이게 도심 주택의 수요는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은행도 이렇게 코로나19에도 재택근무 확산이 되니까 교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 회사까지 거리가 사람들이 대도시 중심부를 원하는 중심부 거주를 원한 주된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017년에 잡코리아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서울 비거주 직장인이 서울에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회사까지의 거리 문제가 아니라요. 가장 큰 비중이 편의시설. 서울의 중심부에 있어야만 편의시설이 많다. 그 다음이 자녀교육. 세 번째가 집테크 등 투자 목적이었거든요.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는 서울 안에 있는 중심부 지역 집을 사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왜 서울에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라 네. 직장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출근을 매일 안 하셔도 되거나 그렇게 바꿔드리면 저쪽 좀 멀리 나가서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는 질문에 대해 그건 아니에요.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좀 멀리 나갈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경기 집값이- 지역에도 뭐 신도시들 네. 좀 살기 좋은 데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 출근하기만 좀 어렵지 나머지는 완벽한 신도시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재택근무 확산이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못할 그건 거다. 알 것이다. 네. 하나만 뉴스 더 보죠.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놀이공원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내면 마음껏 영화 보세요 하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이게 가입자가 아주 빨리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위가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가 10일 연례 투자 발표를 열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 OTT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파가 올 것 같고요. 누가 디즈니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통신 3사 판도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OTT 가운데서는 웨이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예. 2023년까지 3천억 원 콘텐츠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최근 CJ E&M에서 분사한 티빙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강자가 HBO Max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OTT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제휴를 논의 중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응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셋톱 박스 없이도 볼 수 있는 뭐 이런 뜻인데 그래도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니까 사실은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보려면 컴퓨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니죠. TV가 스마트 TV이거나. 모바일로 보면 되잖아요. 아, 휴대폰으로 네네. 영화를 네. 눈 가까이 이렇게 대고 요즘 모바일로 보는 수요가 더 많습니다. 네. 예.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송무성 씨가 보내주신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금값이 올해 들어서 30% 정도 올랐는데 금이라고 하는 건 이미 캔에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금을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거래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오늘도 계속 땅속에서 새로운 금을 캐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은요, 석유처럼 지금도 계속 캐내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캐내는 경우도 있고요. 썼다가 버려진 전자 부품 속에서도 녹여서 캐내기도 합니다. 농사도 이게 풍년인 날이 있고 흉년인 해가 있는 것처럼 금도 좀 많이 캐내는 해가 있고 좀 덜 캐내는 해가 있긴 하지만 대략 1년에 한 4,000톤 정도 캐내고 있는데 올해는 흉년인 편입니다. 한 3,400톤 정도 캐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광이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캐내는 양이 좀 적어졌다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캐내서 돌아다니는 금은 대략 한 2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50년치 생산량 정도가 지금 이미 캔에서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미 세상에 캐놓은 금의 이게 20만 톤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 한 돈짜리 금반지 만들면 1인당 전 인류한테 6개씩 돌아갑니다. 뭐 생각보다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모든 지하자원이 요즘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금도 매년 점점 더 캐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금이 섞여 있는 광물을 1톤 정제하면 한 20g 정도 금이 나왔는데 요즘엔 1톤 정제하면 한 2g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 캐내는데 그러니까 돈이 점점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똑같은 금을 캐내더라도 더 많은 땅을 파헤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환경 파괴도 많아지고 아무튼 금은 공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는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웠던 업종 하나를 꼽아주세요 하면 아마 바이오 제약 업종 꼽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만큼 주가도 뜨거웠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예전에는 그냥 건너마을 뉴스였는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요즘은 이게 우리의 삶과 바로 직접 연결되는 뉴스이기도 해서요.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애널리스트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작년보다 많이 바쁘셨죠? 제약 바이오와 관련한 투자 문의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런데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개인분들에게 저희들도 이제 리테일을 통해서 많은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예. 올해는 특히나 더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바빴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 업체들, 제약 업체들 실적을 그게 업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한번 통틀어서 평균 내보면 마치 학생들 평균 점수 내듯이 실적이 올해는 좀 좋아졌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비해서?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은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들의 경우에는 매년 한 30-40%씩 탑라인이 고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탑라인이 정체는 되어 있지만 상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하이 싱글 디짓의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동안 수출 주력 업종이었던 보툴리눔 톡신 제제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는 그다지 밝지 않았었다라는 점. 다만 코로나 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진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출이 코로나 전 대비 거의 10배 이상 증가했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진단시약 업체들이야 갑자기 특수를 맞았을 거고 보톡스 만드는 회사들은 어쩌다가 올해 매출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주력 수출 국가인 중국이 이제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시들이나 중국 어떤 나라 전체가 다 봉쇄가 됐었잖아요.
그 점 때문에 저도 4월까지는 YY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중국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예전만큼 이제 다른 국가들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예.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톡스 업계는 좀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코로나에 달려 있겠죠? 네, 아무래도 뭐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시겠지만 이게 필수 소비재인 경우가 많거든요.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 상관없이 당뇨병인 분들은 계속 당뇨인 거고 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인 분들은 계속 그 병을 앓고 있지만 사실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건 일종의 미용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는 아닙니다. 예. 뭐 삶이 어려워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면 당연히 사실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진단시약 만드는 회사들은 요즘은 아주 바쁠 텐데 이게 코로나가 좀 네. 잠잠해지면 내년 뭐 좀 들어서면 백신도 접종되고 하면 좀 나아지긴 하겠죠. 그러면 네. 회사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쪽으로는 또 고민일 네. 텐데. 네, 뭐 사실 뭐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어느 날 이렇게 뭐 무자르듯이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저는 백신에 의해서 또 새롭게 생기는 시장이 있고 지금도 사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이제 진단해 주겠다는 일본에서도 사설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이라고 그리고 방법도 뭐 굳이 이렇게 코나 입에 이렇게 면봉을 깊이 찔러 넣어서 이렇게 비인두에서 이렇게 도말해가지고 검체를 채취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타액으로도 이제 진단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도가 좋은 진단 제품들이 개발 중이어서 저는 사실은 진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의 진단 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전파력이 센 감염력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가 백신에 의해서 어느 날 이렇게 딱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종식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향후 몇 년간은 뭐 일상 속의 진단이 아마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깔려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완전히 종식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예, 산업적으로도 사실은 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돼도 예. 특정 바이러스의 종식까지는 몇십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전파력이 세면 사실 집단 면역 체제를 완전히 갖추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백신을 맞는다는 게 집단 면역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맞으면 갖춰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변수가 좀 남아 있어요? 사실은 백신이 지금 개발된 파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미국 파이자는 승인을 받았고 긴급 사용 허가 그리고 모더나는 이제 거의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두 백신 모두 다 사실은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리고 이제 임상에 참여했었던 지원자 수도 적어서 사실은 장기간에 또는 돌발적인 부작용 발생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백신이 두 번째 백신 둘 다 두 번 접종하는데요. 두 번째 백신 투여 이후 1주 내지는 2주 안에 감염된 사람들을 조사한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신 효과는 뭐 첫 번째 백신 투여 이후 한 달 이내의 예방 효과인 거죠. 그 말은 정말 2달 후에는 또 감염될 수도 있다. 백신이 얼마나 몸을 보호해 주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뭐 3달이나 6달 뭐 사실 모르는 거고요. 사실 백신이 3개월만 지속돼도 되죠.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3개월만 지속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독감은 계절성 백신이라 계절성 바이러스라 사실은 독감 백신 효과가 짧아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예. 코로나는 우리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 계절성이 없다라고 할 정도라서 예. 정말로 전 인구가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에 4번 맞아야 될지도 명이라는. 모른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맞을 때마다 두 번이나 나눠서 맞아야 되니까 지금은. 뭐 1년 내내 백신 투여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아, 우리나라 업체들도 백신 만들겠다고 하기도 하고 뭐 치료제도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소식 없어요? 이제 뭐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예. 이제 얼마 전에 SK 케미칼에서도 임상의 승인을 받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치료제 말씀이죠? 백신이요. 백신이요? 예. 네. 약간 좀 백신은 이제 글로벌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글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성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아직까지 파이자랑 모더나 승인 받았는데 뭐 더 개발할 이유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뭐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국 기업이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매년 계속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4번 맞아야 되면 백신 확보 몇 개 해야 되는지 이거 계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계절성이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예. 중요한 건 사실은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전파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특정 계층만 주로 맞죠. 뭐 이렇게 어린아이라든지 예. 이렇게 노인분들과 같이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들 위주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도즈 정도 연간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독감 백신은 예.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취약계층만 우선 접종을 하기에는 한다면 그렇겠네요. 사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훨씬 젊은 더 사람들 많이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적 애널리스트였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